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았던 과학 커뮤니케이터 전동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도선도서관 과학 커뮤니케이터 데이 강연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로 열어가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는 제목의 강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아마 들어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뭔가 대항해 시대라고 하니까 중세 시대에 저희가 뭐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면서 새로운 대륙을 탐험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상 공간, 새로운 또 하나의 현실로 넘어가서 그 현실과 우리 지구가 상호작용하고 우리는 수많은 자아와 새로운 삶의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저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항해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지만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님께서 이미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에서 박사과정으로 연구하면서 지능형 통신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차세대 IT 기술이 우리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원리와 우리 미래에 대한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대화를 하고 있네요. 사람들의 옷을 입은 걸 보니까 뭔가 좀 몇백 년 전에 좀 중세시대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 같기도 합니다. 적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내가 이야기를 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싶은 그런 욕망은 모든 인류의 DNA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류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기 보시니까 되게 다양한 세대의 청중분들이 지금 현재 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의 어떤 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기억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약간의 추억과 함께 내용들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기원전 490년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당연히 없겠죠. 이게 아마 저희가 이제 인류가 거의 최초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어떤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옛날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휘데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무려 42.195km를 달려서 전달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42.195km를 인간이 달려서 전달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능한 방법이라면 현재 우리는 굉장히 단절된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는 직접 인간이 가지 않아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뭔가요? 아시나요? 그렇죠. 봉화, 뭐 봉수대죠. 옛날에 뭐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특히 전쟁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릴 때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빛으로 불로써 정보를 알리는 그러한 새로운 정보 전달, 소통의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뭔가 동물을 이용해서 편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림, 사진 같은 걸 전달하거나 혹은 이렇게 실제로 우편부 분께서 자동차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이야기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 비둘기 같은 경우를 제가 가끔 보여드리니까 이거 비둘기가 편지 전달하는 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비둘기를 이용한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서신의 전달은 특히 20세기 전쟁 때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이제 프랑스군의 중요한 정보를 알렸던 이 쉘람이라고 하는 비둘기는 지금도 명예의 전당에 헌신돼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비둘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옛날 얘기 그만하고 조금씩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유선 전화에 대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니까 1988년도에만 해도 이렇게 유선 전화가 굉장히 유행했고
사실 전화에 선이 없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아마 제가 1996년에 태어났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선 전화보다는 이렇게 유선 전화가 조금 더 익숙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선 전화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 만들었던 1980년, 90년에 최초의 무선 전화기입니다. 혹시 1990년 초를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무선 전화 써보셨던 분 계신가요? 아마 계신 분이 있다면 얼리 애답터뿐만 아니라 굉장히 당시에 부유하셨던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초의 무선 전화기는 기술이 선이 없어도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걸 기술적으로 가능하구나를 보였을 시절이었고, 실제로 이때 무선 전화 가입자 수가 1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하나 가격이 자동차 하나 가격과 맞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격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선이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시대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투지폰이 나오면부터 시작되는데요. 아마 제가 이제 강연을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대의 관객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화를 받는 손동작이라고 하면 어떤 손동작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처럼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귀에 갖다 대는 이러한 동작을 생각합니다. 이 동작은 어디서 나왔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유선전화기랑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가 이렇게 귀에 거는 유선전화기를 쓰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화 받는 손동작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같은 손동작을 물어보면 조금 다른 손동작을 한다고 해요. 요즘 초딩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쓰는데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나타내는 유선전화가 아니라 이렇게 네모난 스마트폰을 잡는 손동작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 단순히 세대 차이를 구별하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이 달려있는 전화기에 사람이 기술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따라오는 사람 중심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변화를 암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후에 투지폰 시대가 열리면서 다음과 같이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친구들과 부모님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때만 해도 이 문자 메시지 하나가 가격이 꽤 비쌌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하나 아껴가지고 타자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약간 옛날에 싸이월드 같은 나올 법한 좀 감성적인 역사와 흑역사들도 많이 이 시절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제는 선이 없어도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글자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떨까요? 아마 2000년대의 초를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 이 추억의 광고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상통화 완전 정복, 조기 교육. 바쁜 회사 덕분에 아기가 아빠 얼굴 까먹을까 걱정되면 휴대폰으로 모비를 만들고 하루 3번 아기와 대화를 시도한다. 말문이 트이면 토론도 가능하다. 티라이브. 그쵸. 우리가 이제 3세대 이동통신 3G 시대가 오면서 드디어 영상통화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보기에 영상통화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술인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영상통화라는 기술은 엄청나게 혁신적이었어요. 우리가 멀리 떨어지는 사람한테 얼굴을 보면서 목소리를 같이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 영상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4G 시대 넘어오면서 유튜브 스트리밍 같은 것도 가능하고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서로 수업을 듣고 회의를 하고 심지어 모임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비대면 시대의 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상통화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같이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우리의 목소리와 글자와 얼굴까지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서로 떨어지는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화면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들어봤겠지만 버추얼 리얼리티, 즉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세상까지 우리가 실제로 3차원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보는 영상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진 않아요.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 위에서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전자기기를 장착함으로써 갑자기 우리 세상 위에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뜨고 새로운 정보가 뜨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술이 나왔습니다. 증강현실은 이미 있는 우리의 이 세계 속에 새로운 디지털 정보를 더 씌워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을 편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술이죠. 나아가 지금 현재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섞어놔서 우리의 세상 속에 새로운 세계가 같이 덧붙여서 존재하는 이러한 혼합현실 기술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들이 앞으로 이제 인간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얘기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새로운 발전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얼굴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공간 속에서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디지털 대항해 시대가 바로 이렇게 새로운 가상의 현실과 우리의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SNS 유명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기업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이 회사의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혹시 이름을 뭘로 바꿨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죠. 메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업의 사명을 바꿔버렸어요. 뭔가 이상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SNS를 만드는 페이스북이 왜 굳이 메타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을까요? 그것은 바로 페이스북이 이제는 SNS가 아니라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 앞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본인의 기업의 비전을 메타버스로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메타버스 아마 지금 2022년에 가장 핫한 단어가 아닐까 해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강연의 주된 내용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시고 또 실제로 메타버스를 체험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메타버스는 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뭐 마을버스도 아니고 뭐 투니버스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버스일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메타버스는 초월하다라고 하는 뜻의 메타라는 단어와 세상이라고 하는 뜻의 유니버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합성어로 기존의 세상을 초월한 새로운 세상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메타버스는 굉장히 옛날에 등장한 단어예요. 1992년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서 어떤 피자 배달부가 등장하는데 이 피자 배달부가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궁핍한 하층민으로 살고 있지만 본인이 개발한 프로그램 속에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면 거기서 본인만의 집을 짓고 본인만의 사람을 만들고 본인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이 메타버스란 말을 처음으로 등장시켰고 그 이후로 30년이 지난 지금 메타버스는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접목돼 있죠. 제가 다니는 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메타버스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아마 이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거나 접해보았을 뭐 제페토, 로블록스 혹은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미국의 모든 초등학생이 전부 다 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에서 무려 10억 명에 가까운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 분들 이제 성인분들이 많으시니까 작년에 2021년에 메타버스가 좀 확 뜨기 시작했죠. 그때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도 굉장히 핫하게 상승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주식의 장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암울하지만 이때 같은 좀 더 희망찬 주식의 반등이 꼭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상 세계에서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새로운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탄소년단 BTS와 같은 유명한 아이돌들을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실제로 3차원으로 만나는 것처럼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고 있죠. 지난해 9월 BTS가 신곡을 처음 발표한 곳이 TV의 음악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아닌 바로 메타버스 기반의 소셜 공간이었기 때문인데요. 신곡이 발표되던 날 게임 유저들은 잠시 게임을 멈추고 소셜 공간에 참여해 BTS의 공연을 즐길 수 있었죠.
이때 이 BTS 공연을 수백만 명이 시청했다고 해요. 우리가 만약에 물리적으로 공연을 본다면 수백만 명이 하나의 콘서트홀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이제 인간은 우리가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가상 공간 속에서 하고자 하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영화 혹시 아시나요? This is all I got. Standing by for your go. You believe you'd be the one to unite our two worlds. Now I need something more. 네, 영화 제목이 뭐죠? 아바타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해외 영화 중에 가장 많은 관객을 기록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 아바타는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제대로 등장하기 전부터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미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새로운 대륙을 찾아서 항해하는 것처럼 새로운 디지털 공간과 가능성을 찾아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이 혁신적으로 바뀌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에는 스마트워치와 VR, 그 다음에 AR 같은 가상현실 시대의 그런 기술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대항해 시대의 새로운 시대에는 아마 이제 가상 공간에서 현실보다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현실보다 더 행복한 경험을 추구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삶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강연은 과학 강연이죠. 이제부터 어떠한 과학적, 그 다음에 기술적 원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펼치게 만들어줄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세 가지 기술은 사람들이 크게 DNA라고 불러요. DNA는 데이터, 네트워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즉 AI죠. AI의 줄임말로서 이 세 가지 기술이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만들어가는 핵심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저의 전공 분야인 네트워크, 즉 통신과 네트워크의 기술이 어떻게 앞으로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줄지 한번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다양한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생각해보면 이동통신의 기술의 진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1세대 이동통신, 원제선 우리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고 2G에선 문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3G 시대에선 영상통화를 포함해서 주로 우리가 이미지, 사진을 많이 전송할 수 있는 그러한 통신의 발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LTE, 4G 기술부터 이제 우리가 영상 콘텐츠를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작해서 앞으로의 10년을 이끌어갈 5G 기술에서는 더 이상 영상이 아니라 한 차원 늘어난 3차원 가상현실 콘텐츠,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적인 콘텐츠들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통신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보란 걸, 우리가 콘텐츠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전송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무선통신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지켜보려고 해요. 자, 무선통신은 뭐죠? 말 그대로 선이 없는데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송신기에서 전파를 받고자 하는 수신기에 전자기파를 통해 정보를 실어 보내는 거죠. 무선통신은 한마디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 전파에 담아서 보내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선통신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얼마나 현재 우리 통신 성능이 좋은지 잘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신 성능이 좋다는 건 그만큼 빠르고 그만큼 품질이 높은 통신을 우리가 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호대 잡음비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파라미터로 우리는 통신 성능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수학적인 로그 공식을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에 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끼고 있는 지지직하는 잡음이 얼마나 큰지
그 비율로서 우린 통신 성능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세상 모든 곳에는 잡음, 즉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 노이즈는 없앨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노이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잡음이 있어도 충분히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신호 품질이 좋아야 할까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다 보면 이렇게 화질에 대한 설정을 하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면 이 화질이 갑자기 높은 화질로 됐다가 나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화질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화질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신호의 품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호의 품질이 좋다라는 건 우리가 잡음에 비해서 신호의 세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를 한 번에 더 다양한 전파들을 많이 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잡음이 크지 않으니까 우리는 전파를 조금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고, 그 말은 더 높은 화질의 영상을 동시에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통신 품질이 낮아지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전파를 서로 전파가 헷갈리고 막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구분하기 힘들어요. 다 잡음이 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보낼 수가 없어요. 많은 정보를 보내면 다 섞여서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속도의 정보를 보낼 수밖에 없고, 영상의 화질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를 지나가면서 보면서 갑자기 화질이 낮아진다면, 아,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통신 품질이 굉장히 낮아져서 어쩔 수 없이 낮은 화질의 영상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이동통신이 더 많은 정보를 더 높은 품질로 보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통신의 품질과 성능이 좋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약간 재미있는 체험을 좀 해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스마트폰 대부분 쓰고 계시죠? 스마트폰 쓰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전화 버튼 들어가서 안드로이드는 다음과 같이, 아이폰은 이 아래와 같이 버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뭐 T전화, KT전화 이런 거 말고 기본 전화기로 들어가서 요 번호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네? 영어요? 아, 네, 어차피 뭐 영어 같은 게 막 뜨죠. 뭐 이상한 화면이 뜨죠.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거 보여드리니까 핸드폰 고장 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장 아니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뭔가 이렇게 영어로 가득 찬 숫자가 들어있는 화면들이 뜰 것 같아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좀 다른 이렇게 오른쪽에서 좀 다른 화면 뜰 수 있는데, 보면은 혹시 여기 보면 RSRP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 찾으셨나요? RSRP 아래에 있는 숫자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한 70에서 80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그 숫자가 바로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좋은 품질의 통신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통신이 얼마나 잘 터지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 국민의 99.99%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0.01%가 되어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가끔 지금 이 고산도서가 굉장히 좋은 게 여기 지하실인데도 통신이 잘 터지네요. 가끔 이렇게 좀 지하실이나 좀 실내에 들어가면 뭔가 전파 안 터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받으실 때 있죠. 그때 이렇게 정보 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 보면 이 RSRP가 마이너스 90, 때로는 마이너스 100까지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내가 지금 조금 낮은 품질의 통신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70에서 80 있다는 건 신호의 품질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이러한 알쓸 신잡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밖에 나가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더욱더 높은 품질의 통신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술들이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1세대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선이 없어도 무선으로 전화할 수 있다, 즉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걸 기술적으로 보여준 케이스였습니다. 이때는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추억의 광고에서 주로 이제 차 안에서 무선으로 통화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동전화를 쓰기 시작한 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바로 2G폰이죠. 2세대 이동통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1996년에 서비스가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누구나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이때만 해도 가입자가 1,000만 명, 언제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죠. 아마 많은 분들이 2G 핸드폰을 옛날에 써봤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폴더폰 혹은 슬라이드폰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이었죠. 근데 이때만 해도 통신 품질과 속도가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좀 낮았을 때는 600시간, 좀 발전했을 때도 36시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아직 우리가 영상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다루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3세대 이동통신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전송 속도가 매우 증가해서 영화 다운받는 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었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3세대 이동통신의 중간에 바로 아이폰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아이템이 등장했습니다. 이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고, 더 이상 휴대전화가 우리의 문자와 음성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영상통화 같은 새로운 시대가 이 3G 때 바로 가능해졌던 그러한 기술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아마 가장 익숙할 LTE라고 하는 4세대 통신이 최근 10년 동안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죠. 이 LTE부터는 서비스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제는 영상 정도는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통신사들은 더 이상 음성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휴대전화는 전화를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화기라는 이름도 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상과 목소리까지 모두 다 인터넷으로 보내자라고 하는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가 존재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5G 시대가 몇 년 전에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도 5G 혹은 6G라고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체감을 많이 못하셨겠지만 이 5G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어떻게 통신의 성능을 향상시킬지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5G는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초광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속도가 정말 빨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영화를 한 편 다운받을 때 막 몇십 분씩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1분 혹은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영화 한 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기도 했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3차원 가상현실 영상 같은 굉장히 큰 용량의 컨텐츠도 이제는 통신망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초저지연 통신입니다. 초저지연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저지연, 그래서 이 지연은 바로 지연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연 시간이란 우리가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 전파를 탁 쐈어요. 그 쏜 전파가 정보를 받는 사람의 핸드폰까지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그 도달 시간을 우리는 지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지연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조금 이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연 시간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량 연결. 이제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모든 사물이 모든 가전제품과 심지어 우리의 학용품까지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렇게 정말 하나의 영역 안에, 공간 안에 수많은 기기들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적인 발전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초광적 통신으로서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좀 뭐 주식이나 경제 혹은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무선 통신은 정보를 전파에 보낸다고 했죠. 전파라고 하는 건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파수는 일종의 차선 같은 거예요. 차선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때요? 동시에 많은 차들이 갈 수 있겠죠. 주파수의 영역이 넓으면 그만큼 많은 차선처럼 동시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LTE까지 썼던 차선이 한 4차선 정도, 4차로 정도의 왕복 차선이었다면 이제 5G 밀리미터파는 새로운 고속도로, 8차선 고속도로를 뚫는 것처럼 아예 새로운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가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동시에 많이 보낼 수 있도록 기술의 진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G 요금제 별로 빠르지 않죠.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이 새로운 고속도로인 밀리미터파 대역을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앞으로 10년 안에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우리가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새로운 고속도로에 진출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4G보다 훨씬 더 빨라진 눈부신 속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초저지연 통신이죠. 초저지연은 전파를 보내기 시작할 때부터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돼 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장애물을 보고 멈춰! 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만약에 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1초가 걸린다면 1초 동안 이미 자동차는 10m 이상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멈춰라고 하는 정보를 0.001초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달한다면 그때부터 브레이크를 밟고 우리는 불과 1m도 움직이지 않은 거리 내에서 자동차가 멈출 수 있겠죠. 센티미터와 1m, 그다음 수십 미터의 차이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도대체 왜 초저지연이 중요할까요?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영상은 어떤 가상현실 안경을 쓰고 사람들이 이 공이라고 하는 움직임을 한번 추적해보는 그런 영상인데요. 보면은 잘 못해요. 공이 다 지나간 다음에 잡아버려요. 그쵸?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막 시키는데 또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연 시간과 상관이 있습니다. 실제 공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안경을 쓴 사람이 보는 이 공에 대한 영상은 이미 지연 시간이 늦어가지고 내가 영상에서 공이 내 앞에 왔을 때 실제 공은 이미 내 앞을 떠나고 없겠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실감나는 콘텐츠와 영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 지연 시간이 굉장히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5G는 단순히 속도만 더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도 빠르지만 이 지연 시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더 실감나는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신 기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적응 스트리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콘텐츠 통신을 보낼 때 좀 더 인간 친화적인 통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3차원 영상을 이렇게 본다고 해도 우리의 시야가 360도 전부를 다 볼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1000개의 눈을 가진 아로거스가 아니라 2개의 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는 기껏해야 180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중에서 우리 눈이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는 범위는 훨씬 더 좁겠죠. 사실 우리는 우리 시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 말고 그 옆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뜩이나 용량이 크고 속도가 부족한데 이 360도의 모든 정보를 동시에 똑같이 보낼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보는 쪽만, 내가 시야를 갖고 있으면 이 시야에 딱 맞는 그 영상만 높은 화질로 보내고 이 옆에 있는 약간 좀 겉절이 같은 영상들은 좀 낮은 화질로 보내도 우리가 인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눈 뒤에 있는 영상은 안 보내도 되겠죠. 내 고개를 돌리면 그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인지적으로 문제가 없을 정도로 화질을 실시간으로 조절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스트리밍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도를 돌리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영상만 높은 화질로 보내면 되고 심지어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달리기를 빠르게 달리면 그만큼 더 높은 화질의 영상을 보내도 되지만 천천히 달리면 조금 더 영상을 천천히 보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한의 품질을 통해서 최적화한다면 이제는 훨씬 더 낮은 지연 속도로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영상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아가서 지금 5G 통신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양방향 통신, 즉 콘텐츠의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영화 같은 걸 우리가 다운받아서 보는 거 많이 했지만 우리가 영상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막 방송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본인만의 방송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나만의 정보를 실시간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양방향 소통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길거리 가보면 약간 유명한 거리나 아니면 좀 연예 앞에 가보면 누구 핸드폰 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고 그러죠. 그 말은 내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보낸 정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보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을 건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대화가 잘 될까요? 뭐 어떻게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내가 할 말만 하고 또 동시에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이 좀 불가능할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가 보내는 정보를 이렇게 받고 있으면 그 순간에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보내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신호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섭을 최소화한다면 우린 동시에 말하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기술이 바로 전이중 통신이라는 기술입니다. 보면 왼쪽이 평소처럼 한 명만 말하고 한 명만 듣는 영상이고 오른쪽은 동시에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영상이에요. 오른쪽 영상은 굉장히 화질이 좋은데 왼쪽 영상은 막 중간에 끊기고 우리 아이언맨 얼굴 깨지고 그러죠. 그 이유는 내가 말하는 동안은 들을 수 없고 듣는 동안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간섭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서 내가 들으면서 동시에 말할 수 있다면 속도도 빨라지고 양방향 컨텐츠 시대 메타버스에서 내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보내고 세상으로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나델라라는 분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는 모든 디지털 공간에 실제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내용을 디지털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메타버스를 넘어가서 정말 우리의 현실과 비슷한 때로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그런 공간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자, 혹시 이 영화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메타버스, 진정한 가상세계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이러한 세계를 꿈꿀 거예요. 아마 그 앞으로 우리는 메타버스의 기술이 발전한다면 이러한 세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메타버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레디 플레이어 원과 비슷한가요?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뭐가 가장 큰 차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속도 차이도 있고 뭔가 좀 비현실적이죠. 굉장히 많은 차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현재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감각을 가상세계에서 느낄 수 있죠? 시각, 그렇죠. 그리고 청각. 보고 듣는 거는 현재 꽤나 현실적인 3차원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디 플레이어 세상 속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인간의 오감을 전부 느낄 수 있죠. 바로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가상현실, 메타버스 말도 안 돼 다 사기꾼이야 뭐 비현실적이 하는 이유 자체가 아직 인간의 오감을 이 속에서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가상세계에서 예쁜 집이 있고 나만의 공간이 있고 더 넓은 세상이 있어도 우리의 오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린 메타버스 세상 속으로 들어갈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디지털 대항해 시대에 펼쳐질 차세대 네트워크는 차세대 메타버스는 인간의 5가지 감각을 모두 전달하는 그러한 기술적 진화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앞으로의 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만들어갈 인간의 오감에 대한 전달을 설명드리면서 강연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자, 시각과 청각을 현재 전달했다면 그 다음 감각은 뭐가 될까요? 저는 촉각이라 생각합니다. 촉각이란 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감각, 촉각을 느낄 수 없다면 그냥 우리는 단순히 앉아서 모든 인생을 영화 보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촉감이란 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촉감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임을 느끼고 힘을 느끼는 움직임과 힘에 대한 영어로는 키네스틱한 인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질감 혹은 온도 혹은 뭐 까끌까끌한 이런 느낌 같은 걸 느끼는 바로 텍스처 질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질감과 모션에 대한 이 두 가지 정보가 합쳐져야 비로소 우리는 촉감이라고 하는 정보를 구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면 이 촉각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세상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페이스북 메타에서 이제는 이러한 장갑 같은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장갑은 뭘까요? 이 장갑은 이 현실 아날로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촉감을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만들면 이제는 우리는 시각과 청각처럼 우리의 촉각, 이 만들어진 느낌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을 정보로서 0과 1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정보를 전달하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전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연 시간에 대해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 만져지는 이 감각은 시각과 바뀌어요. 그럼 이 시각과 바뀌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시각과 청각은 조금 지연 시간이 있어도, 조금 딜레이가 있어도 우리가 보면서 크게 이상함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촉각은 0.001초의 지연 시간만 있어도 우리가 바로 자연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아, 이거 좀 부자연스럽네, 이거 내가 실제로 느끼는 그 느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촉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짧은 지연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촉감 역시도 우리 인간이 실제로 느끼는 정보랑 연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촉감도 용량이 굉장히 크고 복잡한 정보인데 이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내기에는 아직 우리의 통신 네트워크 성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이 감각은 물리적 감각과 조금 달라요. 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베버의 원리를 제시했는데 이 원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자극을 느낄 때 자극이 세기가 변했다라고 느끼려면 그 최소한의 역치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최소한의 차이가 자극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이 차이도 커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뭔가 어렵죠? 이 내용은 당장 알 필요 없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느끼는 물리적 자극과 그 다음에 실제로 뇌가 인지하는 심리적 자극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극의 세기가 조금씩 변하는데 너무 천천히 변하거나 너무 조금만 변해요. 그럼 물리적으로는 세기가 변했지만 우리 인간이 인지하는 자극은 아무것도 안 변했네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극의 세기가 천천히 변할 때는 우리가 정보를 조금 천천히 보내도 돼요. 어차피 인간은 차이를 별로 못 느끼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정보가 자극이 막 빠르게 바뀌어요. 막 셌다 약했다 셌다 약했다 이렇게 되는 빠르게 변하는 순간에는 우리도 정보를 더욱더 빠르게 더 높은 용량으로 보내야 인간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촉감이라고 하는 정보를 구현하기 위한 통신의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음성에서는 이런 뭔가 MP3나 WMA 같은 그런 확장자 코드가 있고, 사진에서도 JPEG이나 BMP, PNG 같은 코드가 있고, 영상도 AVI, MP4 이런 코드가 있는데 햅틱은 아직 이런 압축 알고리즘이 표준화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 우리가 촉감 정보를 시각과 청각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세상이 온다면 그때 이제 우리에게 촉감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러한 햅틱 코덱 확장자 이름도 아마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냐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인간의 5가지 감각 중에 시각, 청각, 그리고 촉각에 대한 거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남은 감각이 뭐가 있죠? 그렇죠, 미각과 후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2가지 감각은 사실 꽤나 공통점이 많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각과 후각은 시각, 청각, 촉각이라고 하는 나머지 3개 감각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미각과 후각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상이나 소리, 햅틱 이런 것들은 우리가 0과 1로 그대로 표현해가지고 느낄 수 있는데, 냄새랑 맛은 분자가 있어야 돼요. 이 분자를 우리의 신경과 뇌가 인지해서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를 느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분자들이 슉슉슉 날아다니고 있죠. 마늘 냄새 난다는 건 마늘 분자가 있는 거고, 소금 맛이 난다는 건 소금의 분자가 있는 거죠. 신맛을 느낀다는 건 신맛을 내는 분자가 있는 거죠. 쓴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 커피 향이 난다는 건 커피 향을 내는 분자가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후각과 미각은 이 분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듣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신을 통해서 이 정보를 보내야 되는데 이 분자라고 하는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분자 통신이라고 하는 기술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막 연구되고 있습니다. 분자 통신은 뭘까요? 아까 제가 무선 통신은 정보를 전파에 담았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의 냄새랑 맛은 전파를 통해서 뭔가 보내기가 좀 어려운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분자를 통해서 무선으로 정보를 보내보자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분자 통신은 막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뇌에서 이런 신경, 뉴런 같은 것들은 이미 분자를 쏘면서 신경이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뇌의 인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혹은 개미 같은 이런 곤충들은 페로몬이라고 하는 분자를 쏘므로써 서로 야 일로 모여, 여기 먹을 게 있어, 적이 나타났어 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받죠. 우리도 이렇게 분자를 잘 이용하면 전파를 쏘지 않고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디지털 세상은 모든 정보가 0과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분자를 어떻게 0과 1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자에 나노 입자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입자가 붙어있는 분자가 있고 안 붙어있는 깔끔한 분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분자를 이렇게 앞으로 쐈을 때 분자를 받은 입장에서 입자가 붙어있는 분자는 난 1이라고 이해할 거야. 입자가 없는 분자는 나는 0이라고 이해할 거야 라고 서로 약속을 한다면 우리는 분자를 서로 다른 분자를 보냄으로써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000, 100이라고 하는 신호를 분자를 통해 보낼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분자의 숫자를 다르게 보낸다든지 분자의 종류를 다른 분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분자를 보내는 시간을 다르게 해가지고 우리가 0과 1의 정보를 분자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전파를 쓰지 않고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도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해 본 겁니다. 현재 우리는 알코올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자죠. 알코올 분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코올 분자를 쏘게 되면 이 분자에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받은 수신기 센서에서 스프레이를 뿌린 게 보이시죠? 연세라는 정보를 해석한 거죠. 신기하죠? 분무기를 칙 쐈는데 여기에 연세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있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전파를 쓰지 않고 새로운 정보 전달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런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5가지 감각을 언젠가 모두 가상세계에서 구현하고 우리가 더욱더 실감나고 몰입 가능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면 드디어 우리는 물리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가상 공간, 메타버스에서도 서로 완벽하게 연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차세대 메타버스 시대와 디지털 대항해 시대에서 모습은 인간의 5가지 감각을 모두 구현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마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차세대 IT 기술의 발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눈부시게 지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게 가상세계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세계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라고 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 좀 메타버스 시대에서 살게 됐는데 그 시대가 모든 것들이 막 위조가 가능하고 변조가 가능하고 내 재산이 보장이 안 되고 심지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다면 우리는 그 시대를 신뢰할 수 있지 않겠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아날로그 공간뿐만 아니라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도 훨씬 더 많이 연결되고 믿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이 세계를 얼마나 믿을 수 있게 만드는지 이 연구가 중요합니다. 오늘 강연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대표적인 기술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양자통신입니다. 자, 이 양자라는 말도 21세기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양자 컴퓨터, 혹은 뭐 양자 통신, 양자 역학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양자 통신은 말 그대로 양자 역학적인 원리를 통신에 적용해서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통신을 해보자 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이 이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가슴이 뛰는 정말 레전드 같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진인데 우리 솔베이 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이과 두뇌들이 모여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노벨상을 받았을 정도로 정말 지구 최고의 지성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솔베이 회의가 왜 열렸을까요? 바로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베르크의 썰전, 즉 양자역학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모였습니다. 20세기 지구 최고의 지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정도로 양자역학은 20세기 최고의 물리적 화두였고 그 결과는 21세기까지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렵지만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자중첩이란 겁니다. 저희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정보가 0과 1로 존재한다고 했죠. 근데 모든 정보는 0 아니면 1일 거예요. 당연하죠.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정보가 0이면서 동시에 1인 게 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정보가 0이면서 동시에 1이다. 제가 지금 서울에 있으면서 동시에 대구에 있다. 혹은 제가 사실 저는 쌍둥이인데요. 제 쌍둥이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 입에서 동시에 쌍둥이 여동생이다. 말이 안 되죠. 정보란 건 어느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 양자 세계에서는 하나의 값을 가지지 않고 동시에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통신할 수 있을까요? 자,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하이젠베르크의 원리가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두 가지 상태가 서로 중첩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자의 위치랑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0과 1의 정보를 갖고 있는 양자가 있는데 이 양자가 0인지 1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양자를 어느 순간 관측을 하게 되겠죠. 관측을 하면 그 순간에 정보는 0과 1 중에 하나로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관측하기 전에 그 누구도 보기 전에는 정보가 두 가지 상태가 둘 다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관측을 하는 그 순간 정보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양자의 속에 담아서 정보를 보내면 중간에 해커가 있어도 해커가 관측을 하게 되겠죠. 그 순간 데이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은 아, 해킹 당했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킹을 왜냐면 몰래 해야 제맛이니까 그러죠. 또한 해커가 그러면 아, 나 보진 않을게. 대신 나 혼자 복사해두고 복사본 보내야지 할 수도 있잖아요. 복사 역시 관측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사를 하려면 정보가 0과 1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야 되고 그 말은 이미 해커가 뭔가 복사해서 보내는 순간 받는 사람은 아, 또 해킹 당했구나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정보를 보내면 절대로 해킹할 수도 없고 중간에 정보를 바꾸거나 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런 영상도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빨라? 퀀텀 로봇, 양자 로봇이라고 해서 센서가 어디 있다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다 막아버리는 이런 로봇이라고 하죠. 저것도 막아? 자, 나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이영표가 찬 모든 골을 로봇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골키퍼 로봇과 양자역학이 무슨 관련이 있냐 하면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그만큼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그러한 네트워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상을 만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절대 위조 변조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면 이렇게 양자 통신을 이용해서 새롭게 정보를 보낸다면 훨씬 더 우리는 신뢰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블록체인입니다. 자, 오늘 뭔가 지금 21세기에 굉장히 핫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어요.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알아가실 필요 없이 아, 내가 이런 내용을 들었었는데 나중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아, 그때 그 내용이 나왔구나 라고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만 해도 문제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전문 용어일 것 같아요. 블록체인. 정말 많이 들어봤죠. 지금 뭐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현상들이 이 블록체인과 연관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블록체인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정보를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블록이 있고 수많은 블록에 분산시켜서 정보를 저장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그 정보를 검증하거나 이 정보에 뭔가 좀 다가가게 될 때 모든 블록에 있는 이 블록들이 이 정보가 맞아
라고 인정해야만 이 정보가 인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많은 블록들 중에서 하나의 블록이라도 없어지거나 하나의 블록이라도 이 정보는 내가 아는 것과 달라 라고 얘기해버린다면 그 정보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의 정보를 저장한다는 건 절대로 위조나 변질할 수 없도록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인된 신뢰 가능한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정말 이제는 계약을 보증해주는 어떤 보증 기간 없이도 블록체인 자체가 계약을 보증해서 정말 무결정한 어떤 스마트한 계약을 만들 수가 있고, 나아가 NFT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FT라고 하는 기술이 가능합니다. 이 NFT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될 거라고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NFT는 Non-Fungible Token, 즉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경제력, 뭔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당장 우리 인터넷 파일만 봐도 제가 오늘 이 PPT 자료를 이 바탕화면에 복사해서 이용했어요. 그럼 제 USB에 있는 자료, 제 모니터에 있는 노트북에 있는 자료, 여기 있는 이 화면에 있는 자료, 뭐가 진짜일까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FT를 이용한다면 그 어떤 자산도 어떤 디지털 정보도 대체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NFT는 블록체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NFT로 인증받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건 모든 블록체인의 블록들이 이 사람이 이 자산의 주인이다 라는 거를 인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가상세계에서 돈이 있어요. 이 돈을 컨트롤 C, V에서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뭔가 돈이 생기겠죠. 새로 생긴 그 돈은 이 블록체인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그 세계에서 그 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원본 NFT를 통해 인증받은 딱 하나의 정보만 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로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짓고 경제활동을 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그림을 사고 팔 때 모나리자 같은 아날로그 그림뿐만 아니라 뭔가 인터넷 이미지 파일도 수십억에 사고 팔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죠. 그거 그냥 복사해서 캡처하면 끝인데 그걸 왜 수십억 주고 사지? 라고 하지만 아무리 복사본이 많아도 원본은 단 하나라는 걸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상세계에서도 양자통신과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IT 기술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시대라고 겁낼 필요 없이 우리의 모든 활동과 우리의 모든 정보, 그다음 나의 일상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앞으로 펼쳐질 차세대의 디지털 대항해 시대에서는 우리는 이 한정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그 새로운 세상은 우리의 5가지 감각을 모두 구현할 수도 있고 동시에 공간 한계를 넘어서 서로 떨어져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도 있고 수천만 명의 사람이 한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나아가 그 안에서 모든 경제활동과 교육활동, 그다음 나만의 예술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기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은 새로운 IT 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지는 그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1992년에 메타버스가 이미 등장했고 10년 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바타라고 하는 가상 공간을 예측했듯이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공부하고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눈부시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연을 마치면서 통신에 대한 영어 단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의 전공은, 저의 연구 분야는 통신입니다. 통신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구글 번역기에 통신을 치면 커뮤니케이션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반대로 영어에 입력하고 한국어로 바꾸면 뭐가 나오죠? 소통이 나오죠. 즉, 통신이란 건 우리 인간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서로 통화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본능을 담은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해 될 거예요. 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은 시뮬라르크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가 존재하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인식되는 그러한 대상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대인지, 무엇이 존재하는 건지, 무엇이 내가 있는 공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본인만의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들 간의 소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든 서로 다른 공간에 있든 서로 본인들만 하고 나만의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가상 공간과 물리 공간을 함께 아우러 살 수 있으려면 우리는 더욱더 많이 표현하고 많이 대화하고 많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같은 내용과 같은 세상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망으로부터 표현된 이 커뮤니케이션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우리의 핵심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